네. 지금 시장 흐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진단을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12월 16일 대책이 워낙 세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 건가에 대해서는 조금 관망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15억 이상 대출 규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그 분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인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이제 15억 이상 그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전까지는 대출을 껴서 보통 했었었는데 이제 세금 문제라든지 아무래도 세무조사 그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좀 이렇게 어떻게 이해관계 그런 것들 좀 정리할 때까지는 관망할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의 수요 대비 공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수요 부분에 대한 해소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결국은 한 상반기 때까지는 조금 눈치 보기 장세로 가다가 중하반기 때부터는 다시 한번 또 실거주 위주로 거래가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지금 이제 이렇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투자층들이 좀 문제거든요. 저는 이제 실거주 시장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는 실거주 시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상저 하고로 갈 텐데 지금 투자층들이 워낙 서울 수도권은 규제가 강하다 보니까 지방으로 비규제적으로 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좀 묻지마 투자들을 할까봐 그것들이 잘 우려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묻지마 투자하고 실거주 시장하고 이렇게 양분되는 시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15억 이상 초과한 주춤한다 이런 게 있으니까 네. 가격대별로도 좀 진단을 좀 해주시면. 지금 이제 현재 정책 내에서 규제제도를 좀 나누게 되면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9억 원 이하 시장이 있고요. 9억 원에서 15억 사이가 있고 15억 이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15억 이상은 대출이 하나도 안 나오고 9억 원 이상 같은 경우는 20%밖에 안 나오고 9억 원 이하는 지금 투기 지역 같은 경우는 40%, 비규제 지역은 한 70%까지 나오거든요.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 분들한테는 이 시장이 되게 중요할 텐데 오해하고 계신 게 뭐냐면은 15억 이상 시장은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실거주 목적으로 투자하는 시장, 그러니까 매수를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시장과 9억 원 이하 시장은 다른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5억 원 이상을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9억 원짜리로 이렇게 풍선 효과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15억을 못 사기 때문에 9억 원 시장을 산다. 이건 다른 논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결국은 지금 9억 원 이하 시장 같은 경우는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그 정도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또 조급하니까 이 아파트들이 더 오르기 전에 산다는 그런 의미일 것 같고요. 15억 이상 시장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마 이제 매물이 나오는 족족 이렇게 아마 거래가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게 또 뭐냐면은 15억 이상 시장은 그대로 갈 거거든요. 중간 시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15억 이상 시장과 9억 원 이하 시장으로 아주 양분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양극화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저렴한 시장과 비싼 시장 두 개로 딱 양분이 될 것 같아서 9억 원 이하에서 시장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위 시장으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대출이 안 나오고 워낙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입니다. 네. 별로도 올해는 뭐 이런 상품이 좀 투자하기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있다면 어떻게 있는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수혜자들은 무주택자 중에서 가점이 높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지금 청약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일단은 다 주택자들은 거의 청약에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고 분양가 자체가 낮아졌습니다. 워낙 분양가 상한제 아직 실시 전이긴 하지만 거의 분양가 상한제에 준하는 허브에서 분양가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렴한 가격으로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기 때문에 2019에 이어서 2020도 신규 아파트 시장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청약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제일 좋은 거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들은 대부분 투기 지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투기 지역 내에서 신규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 분들은 무조건 분양을 받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현찰이 좀 있으신데 좀 분양 가점이 낮기 때문에 당첨 가능성이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입주권이나 분양권 사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재개발 쪽은 아직까지 규제가 좀 덜하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쪽은 조금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보셔도 좋은 시장이다. 그렇게 좀 제안드리고 싶네요. 네. 네. 투자를 해볼까 말까 하는 분들인데 네. 그런 분들 상대로는 좀 어떻게 조언하실까요? 그러니까 갭 투자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아닌데 갭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갭 투자는 일반 청약 시장보다는 굉장히 좀 공부가 많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과거처럼 아파트 이기만 하면 무조건 시세가 올라가는 시장은 이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도 작년에 2019년도에 굉장히 많이 오른 것처럼 보여도 오른 아파트들보다 안 오른 아파트가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이죠. 강남의 3년차 미만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84 기준, 34평 기준으로 한 10억씩 올랐는데 강북에 있는 구축들은 하나도 안 오르고는 오늘 빠졌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전체 평균이 3.27%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3.27%가 올랐다는 것들은 많이 오른 것과 하나도 안 오른 것들이 섞여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무조건 갭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그래도 서울이라고 하는 수요가 많은 입지는 구축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은 조금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계속 빠지고 있어요.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예 매수할 대상 재차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상투를 잡거나 아니면 그냥 물려서 매도도 못하고 계속 재산세만 내게 되는 그러한 좀 나쁜 상황까지 갈 수 있거든요. 결국은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갭 투자의 조건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은 일단 시세가 상승하는 장 초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전세가가 매매가를 올리는 시장이어야 돼요. 결국은 이제 전세 수요라고 하는 건 실수요거든요. 실수요가 많은 것들을 확인하고 이게 조정기 다음에 상승기로 터닝 될 때 그때 들어가야 되는데 기간이 되게 짧거든요. 그때 진입하지 못하면 100% 필패를 합니다. 결국은 해당 입지에 대한 공부하고 시세 공부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만 가능한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해당 지역에 개투를 하고 싶으면은 5년 이상, 10년 이상의 시세를 다 공부를 해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무조건 묻지마 갭투자 하시지는 말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일 안전한 투자는 비싼 거 하시면 돼요. 비싼 것들은 그게 현재 적정 시세인 거거든요. 더 올라갈 여지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방법들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규 아파트가 공급된 데들은 아마 신규 아파트 시세가 많이 시세가 올랐을 겁니다. 근데 그 신규 아파트가 공급된 주변 지역에 구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마 단기적으로 갭 투자 보시더라도 키 맞추기, 갭 메우기 혹은 뭐 풍선 효과일 수도 있을 텐데 아무튼 많이 올라간 아파트를 어느 정도는 따라가거든요. 그런 것들 서울 주변에서도 찾아보면 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서울은 문제가 뭐냐면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전략으로 가게 되면은 뭐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많이 내야 됩니다. 근데 그것들은 세금을 많이 내겠다 감수하시고 들어가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투자처가 될 텐데 나는 세금 부분이 좀 민감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비규제 지역에서 그런 걸 좀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적었거나 앞으로도 적은 지역에 광역시급에 있는 구축들 중에서 인기가 있는 입지들 같은 경우는 그런 갭투자를 한번 접근해 볼 가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광역시급 중에서도 신규 아파트가 공급돼서 시세가 많이 올라간 지역들이 있어요. 그 바로 옆부지에 있는 좀 입지가 좋은데 구축들 같은 경우도 아마 갭투자를 한번 접근해 볼 가치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비규제 지역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뭐 수도권 남부 찍는 아파트들 뭐 심상치 않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인 지역이 용인하고 수원이에요. 좀 수원 이제 그 화서역 파크 프로저 같은 경우가 10억이 넘었고 12억 지금 효과로 나와 있거든요. 84가. 그리고 지금 용인 수지구에 가면 성봉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롯데캐슬 골드라인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옆에 롯데몰도 오픈하면서 같이 시너지가 나서 신분당선 라인 뭐 그런 좀 호재들이 있어서 그것도 지금 12억 호가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이 아닌 진짜 경기도 남부 지역에서도 84 기준으로 12억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거품이다, 좀 오버 평가가 됐다 그런 평가들도 있긴 한데 이게 새 아파트거든요.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제 거주하는 수요도 많고 투자 수요도 많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수요가 확 몰려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게 거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새 아파트의 장점은 뭐냐면요, 거품이 살짝 빠지더라도 다시 올라가거든요. 왜냐면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본다고 하면은 오르고 내리고 반복하겠지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좀 많이 오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거주 목적이라고 하면 들어가셔도 되는데 만약에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은 단기간 살짝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경기도 남부의 새 아파트가 12억이다. 그러면은 서울에 12억이 안 되는 아파트들이 상대적으로 싸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또 일로 넘어올 수도 있다. 예, 그렇게 좀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양쪽을 좀 다 봐야 된다. 한쪽만 무조건 오르는 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쪽이 올라감으로써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지역들도 한 번 더 봐야 된다. 예, 그런 제안도 드리고 싶네요. 네.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좀 유의해야 되는 규제가 있다던가 하면은 어떤 거 좀 뽑으실 건지. 지금 어차피 그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금 문제를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나 현찰이 많다 이러신 분들은 주저할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 시장에서 제일 좀 수혜자라고 하면은 현찰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시장입니다. 골라 담으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조금 더 좋은 입지, 좋은 상품으로 갈아타고 싶은데 이게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기존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대출을 끼고 있는데 기존 대출을 갚고 새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순간 기존만큼 대출이 안 나와요. 그게 지금 제일 큰 문제라서 자금 계획을 좀 미리 좀 세우는 좀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 사례인데 일단 먼저 매도를 하고 매수를 했는데 매도를 한 주택에선 70% 대출이 나왔었고 이거 같은 경우는 1주택자를 하더라도 4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이 중간 그 중도금을 못 내고 그 계약금을 날린 다음에 그 주택에
전세로 들어간 케이스도 제가 주변에서 몇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 이사수요라고 하면은, 그리고 다주택자라고 하면은 이제 비과세가 없어요, 거의. 왜 그러냐면은 1주택자라 하더라도 9억 원이 넘어가면 비과세가 없거든요. 결국은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면서 수익률을 따져봐야 됩니다. 과거처럼 무조건 시세가 오른다고 수익이 남는 것들이 아니라 세금 낼 것들을 다 제외하고 남는 게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세금을 내고도 얼만큼 수익이 남는지를 따져 보신 다음에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네요. 네. 보시면 여기는 진짜 규제 틈새가 좀 투자자들이 주목할 만하다라는 데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도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으로 지정을 다 했었어요. 지방 같은 경우도. 그래서 거의 한 100여 개 지역들을 다 지정했기 때문에, 근데 그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으로 지정했던 지역들은 과거에 투자 수요든 시수요든 몰렸던 지역이거든요. 대부분 입지가 좋은 지역들입니다.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이제 규제적이 아닌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지역은 기본적으로 실수요가 많다는 것들이 검증된 입지이기 때문에 혹시 많이 조정이 됐다? 그러면은 과거에 이런 규제적으로 지정됐던 곳들 한번 공략해 보는 것들도 괜찮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얘가 작년에 부산에 해수동이 있었어요.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같은 경우가 규제 지역에다가 풀리자마자 사람들이 갑자기 막 몰려서 시세가 확 올랐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미 그 입지가 검증된 입지라는 것들이 하나의 좀 어떻게 보면 그런 결과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또 단기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간 많이 오르면 무조건 막 달려들면 안 되거든요. 좀 조정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좀 그 타이밍을 보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한데, 그렇게 부산처럼 혹은 또 광주도 마찬가지고 대구도 마찬가지고 대전도 마찬가지고 뭐 울산도 마찬가지인데 과거에 한 번씩은 다 투기 지역으로 지정됐었거든요. 그 지역 중에서 입지가 좋은데 많이 조정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번 더 눈여겨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제안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실수요자 투자자 네. 많아서 네. 사도 될까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뭐냐면요. 그 정부가 자기가 원하는 입지에 원하는 가격대로 집값을 낮춰주길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입지는 절대 그 가격이 될 수가 없고요. 지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2014년 정도 시세로 내려가야지 아마 사람들이 수긍을 할 텐데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어느 타이밍에서 사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실수요,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면은 공부를 좀 더해서 싼 가격을 찾는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실제 거주하는 수요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바로 사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면은 그 입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분명히 올라갈 거예요. 대부분 그랬으니까. 지금 그 버블 세븐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들이 있었어요.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거의 2007년도 고점 찍었을 때 대비 40% 50%까지 내려갔던 지역들이 버블 세븐 지역이었을 텐데, 강남 3개구, 뭐 그다음에 과천, 용인, 뭐 분당 이런 지역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들 지금 시세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 다 전고점을 회복하고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수요가 많은 입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결국은 인플레이션만큼은 시세를 올려주거든요. 그런 입지는 그냥 실거주라고 하면은 새 아파트 위주로, 구축들은 좀 어렵겠지만 바로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단기간 조정이 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2, 3년에 그건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특히 집이 없는 분들이 의사결정이 느리세요. 그러니까 조건이 한 100가지가 있으면은 99가지를 다 따져보고 한 가지 조건 안 걸려서 못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제일 중요한 거 서너 가지만 맞으면은 그냥 바로 그냥 매수하시는 전략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강의 때마다 무주택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이 강의 듣고 나서 내일 가서 바로 집 사시라고. 예, 무주택자들은 그렇게 하셔도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예, 그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요건을 말씀하셨는데 좀 가장 좀 맞춰야 되는 조건이 있다라고 가장 주동에 중요한 것은요,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여야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부산 사는데 서울 살 수는 없잖아요. 투자 목적이 아니라 실거주 목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인데 되도록이면은 거기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일자리 주변 지역이 제일 좋은데 비싸니까 그 메인 일자리 지역과 연결된 교통망이 좋은 지역까지는 괜찮다. 그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일단은 아파트라는 상품이 4인 가족 기준으로 만들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4인 가족이면 엄마, 아빠하고 자녀 둘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면 교육 환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하교를 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갖춰진 곳이면 좋겠습니다. 뭐 초중고가 다 있으면 좋겠지만 고등학교까지는 조금 멀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좀 근거리에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요즘은 학원가예요. 학원가가 없으면은 수요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는 인구가 증가하는 시장이었었는데 지금은
애들 수가 워낙 줄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태어난 숫자가 30만 명 미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수험생이 57만 명인데 40만 명, 30만 명대로 내려오게 되면 학원가가 옛날만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는 입지 빼고는 다른 지역들은 교육 환경이 굉장히 좀 프리미엄이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에다가 학원가까지 갖춘 학교이라고 하면 너무 좋은 입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수요는 안 빠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남편 출근할 수 있는 입지에 애들 학교랑 학원가 보낼 수 있는 입지에다가 그다음에 남편 출근하고 애들 학교 보낸 다음에 이제 주부님들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 커피 한 잔 아니면 뭐 투썸 프레스 커피 한 잔 할 수 있는 입지 정도라고 하면은 다 갖춘 거거든요. 그 세 가지 조건이면은 지금이라도 그냥 주저하지 말고 사라고 말씀드려요. 네.